안녕하세요. 효과적인 국어 준비를 돕는 EBS 국어 영역 조효준입니다. 자, 20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2부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요, 2부에서는요, 16번부터 19번까지 제시되어 있는 독서 지문 한 세트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바로 20번부터 22번까지 현대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를 살펴보는 것으로 선생님과 함께 2부 진행할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세트는 독서입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번이기 때문에 일단 화면에 선생님이 16번부터 19번까지 해당되는 지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전략과 전술을 역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 드려 볼게요. 자, 속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성하고요. 물론 그렇죠. 속도도 잡고 정확성도 잡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죠?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싶네요. 그죠? 빨리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거기에 괜히 힘쓰시다가 내용 다 놓치면 어차피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정확하게 읽더라도 제대로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읽어서 뭘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정확하게 읽어서요, 요거 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해요. 그죠? 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면 선생님, 제가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요 이해라고 하는 건요, 터치 스크린 패널을 연구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독서 지문을 읽다 보면 요게 나오죠.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정보가 나오죠. 계속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보와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정보와의 상관관계예요. 이 정보하고 이 정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이요. 제일 첫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일단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문제를 살펴봐 달라는 건요, 발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의 발문을 먼저 한번 좀 보시고요. 발문의 성격,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선지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지까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지문을 독해해야죠. 그리고 독해를 하는 거예요. 독해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해해달라고요. 그죠? 이해는 뭐라고요? 정보와 정보의 상관관계라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에 주안점 두고 갈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요, 발문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도 시험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지를 같이 한번 봐주길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 불일치. 즉, 사실 확인 문제예요. 그죠?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같은 거야, 아닌 거야? 이것만 판단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보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유형일 때는 빠르게 뭘 봐줘야 될까요? 선지요. 선지를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선지에서 핵심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그죠?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터치 스크린 패널이요. 2번 자기 정전 방식. 3번 표면 정전 방식. 4번 상호 정전 방식. 5번 투영 정전 방식. 그러니까 터치 패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질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글의 구조는 대략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렇죠. 분류겠죠. 뭔가를 나눴을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지문에 이미 기억부터 디귿까지가 밑줄 처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17번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1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네요. 추론 문제죠. 이런 것도 어려워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의 내용을 잘 보자고요. 글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그죠? 터치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래요. 보기, 자료 1번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한 종류를 도식화한 거라고 하고요. 자료 2번은 자료 1번의 A부터 C 지점에 형성된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그런데 그거 외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자료 1번에
감지 라인과 구동 라인이 보이네. 그러면 터치 스크린 패널의 종류 중에 감지 라인과 구동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때 필요하다면 18번의 보기를 참고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판서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필기해 놓을 수 있으면, 그죠? 자, 그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9번은 A에 대한 이유예요. 역시 A에 밑줄 처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기역, 니은, 디귿과 A로 밑줄 처리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독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잘 한번 선생님이랑 독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갑니다. 자, 터치 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해서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우와, 길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건 그냥 그런 거죠.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야? 라는 걸 알려준 개념일 뿐입니다. 만약에 터치 스크린 패널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봤어요, 선지에서.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와서 확인하면 되겠죠. 이거 제일 처음에 개념 나왔어서 요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접촉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위치를 파악해야지 접촉한 부분에 뭔가 클릭이 되거나 뭔가 구동이 되겠죠. 그죠? 해당 위치에 설정된 어떤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터치 스크린 패널을 잘 만든 거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설계된 장치래요. 됐습니다. 끄덕끄덕. 이해됐어요? 그럼 그냥 가면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 밑줄 치세요. 그게 너무 길어요? 그럼 괄호로 묶으세요. 요 정도 표시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자, 터치 스크린 패널 중에요.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요.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그러겠죠. 전기가 통하니까 정전 용량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도성 물체래요. 그렇죠. 전기가 통하니까 전도성 물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대요. 사실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정확하게 읽어보자고요. 그죠?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난 그 중에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이라고 하는 건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그 해당 위치를 파악하는 거래요.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자, 터치 스크린 패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터치 스크린 패널 중에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정전 용량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정전 용량 방식. 그죠? 정전 용량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라고요. 요거 변화한다고? 이렇게만요. 선생님이 지금 지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요. 지문 옆에 혹은 위에 아래 빈 공간 보이세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 과정이에요.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머릿속에서 좀 돌아가고 있죠?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거리감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적은 것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건 선생님의 머릿속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이네요. 그죠? 이렇게만 이해하고 갑시다. 계속 가볼게요. 자, 터치 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정전 용량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표면 정전 방식과 투영 정전 방식이 있대요. 나눴네요. 그죠? 그럼 분류입니다. 자, 나눴으니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전 용량 방식만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방식이 뭐다라고 하는 게 표면 정전 방식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표면 정전 방식 이렇게만 쓸게요. 두 번째가 있겠죠. 그게 투영 전정 방식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만약에 두 가지 대상 자체가요. 상호 대립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표면 정전 방식의 특징이 투영 정전 방식의 특징과 다를 거고요. 표면 정전 방식의 장단점이 투영 정전 방식의 장단점과 역으로 연결될 거예요. 여기에 장점이 투영의 단점이 될 거고 여기에 단점이 투영의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상호 대립적 관계인지 그냥 따로 정보를 처리하면 될 수 있게끔 나눈 건지 이 판단은 필요합니다. 표면 정전 방식은요. 패널의 내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래요. 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왜요? 모든 게 그럴 겁니다. 그죠? 모든 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 모서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터치 스크린 패널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네 개, 모서리가 네 개잖아요. 아니, 동그란 터치 스크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 모서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수치 정보가 나왔네? 이렇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자, 표면 정전 방식은요, 내 모서리예요. 네 개가 필요한 거죠, 일단. 자, 내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회로니까 감지회로가 아마도 네 개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거고요. 표면 정전 방식에서는요,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당연히 전도성일 겁니다.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건 필름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필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센서 역할을 한다고요. 이렇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센서의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손을 가져다 대면인 거겠죠? 그러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서 전압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다 댔어요. 그런데 그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야. 그러면 센서 역할을 하는 필름과 맞닿는 순간 그 두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한대요. 전압이 변하면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변화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전기장은요,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인식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내 모서리에 있는, 이상하잖아요. 또 나왔다니까. 중요하니까, 그죠? 내 모서리에 있는 감지 회로는요, 정전 용량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내 모서리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감지 회로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감지 회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센서 역할을 하는 필름이 붙어 있겠죠.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전하량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정전 용량 방식의 변화를 측정해가지고 인식하게 된다고요. 이거예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표면 정전 방식은요, 투영 정전 방식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하다고요. 그리고 단가가 낮다고요. 장점이래요. 아, 여기 장점이 있어요. 아, 자, 장점이 뭐예요? 구조가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요. 그리고 단가가 낮다고요. 그러면 단가가 이렇게 낮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가가 저렴해요. 그죠? 하지만 나왔습니다. 역접 관계의 접속어가 나왔으니까 단점 나오겠네. 그죠? 접촉된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요. 아, 별로 안 좋다. 그죠? 정확도가 낮죠. 그러면 자, 접촉된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하니까 정확도가 낮은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챙겨가자고요. 요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정확도가 낮아요. 자, 단점이에요. 정확도가 낮다. 정확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만 접촉할 수 있어요. 멀티터치가 안 된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자, 한 개만 인식.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접촉했는데요. 아무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겠죠.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대요.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투영 전정 방식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요. 여기는 필름이었는데. 자, 2번. 투영입니다. 투영. 자, 요건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했대요.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만 구역마다 배치했으니까 최소한 2개는 넘을 겁니다. 그죠? 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전 방식하고 상호 정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대요. 또 분류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전 방식하고요. 상호 정전 방식이 상호 대립적 관계인지를 잘 파악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대립적 관계라면 모든 것이 다 대립일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자기 정정 방식은요, 패널의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요,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서 전압이 변한대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서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원리가 표면 정정 방식하고 유사하다 하지만, 그러면 같은 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이 얘기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표면 정점 방식하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 정점 방식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과정일 건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앞화면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자, 이때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뭐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하는 변화 추이는요, 시험 문제로 만들어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 선지를 구성할 때 비틀기 너무 좋거든요. 출제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죠? 여기가 증가니까 감소로 바꿔버리면 헷갈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라고 하는 것도 기억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갑니다. 자,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원리가 표면 정정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건데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증가한다고. 요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하지만 자기 정정 방식은 표면 정정 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대요. 일단 여러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자, 센서가 여러 개구나.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센서가 여러 개예요. 그죠? 계속 갈게요. 자, 센서가 특정 지점의 접촉을 인식한대요. 일단 이거 여러 개.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인식하면요,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 회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센서가. 그죠? 자, 거기에 감지 회로가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행과 열의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장점이네요. 그죠?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요,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정교하고 빠르게라고 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정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네요.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의 장점이, 여기서의 단점이 일로 오면 그대로 바뀐 장단점으로 존재할 거라고요. 그죠? 자, 일단 자기 정전 방식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반면 상호 정전 방식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호 정전 방식은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반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할 것이 반면이라고 하는 역접의 느낌으로 딱 묶였잖아요. 반대로 이 뜻이니까. 그죠? 요것도 상호 대조적 관계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이, 자, 여기 지금 뭐 나왔습니까?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 줘야 돼요? 아, 여기서 18번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 내용이 필요한 거구나. 그죠? 그럼 18번 문제에 제시된 보기는요, 당연히 상호 정전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아까는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써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 지금 얘기는 상호 정전 방식에만 나왔으니까 여기서 챙겨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따가 18번 문제 해결할 때 정말 빠를 거예요.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대요. 여긴 두 개 층이네. 그죠? 여기가 두 개 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건 두 개 층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개 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긴 두 개 층이고, 그죠? 패널의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에서는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되고요. 접촉이 없을 때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 구동 라인에서 감지 라인으로. 자, 구동 라인에서 이렇게 감지 라인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죠? 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고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패널의 전도성 물체를 가져다 댑니다. 손을 가져다 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사이에서 그대로 형성되고 있던 것이 손을 가져다 대니까 쭉 빠진다고요. 감소되겠네. 그럼 여긴 감소예요. 그러면 요게 무슨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여긴 감소고요. 여긴 증가예요. 대조적 관계잖아요. 그럼 비틀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상호 정전 방식에다가 증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면 정전 방식에다가 감소라고 해버리면 우리 아주 쉽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잘 챙겨야 돼요. 그죠? 자, 일단 거기까지 됐고요. 전기장 크기 역시 줄어든대요.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해당 지점의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든대요. 살짝 말고 정확하게 접촉하면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가지고 상호 정전 용량이 변하고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인 터치 좌표쌍이 인식된대요. 그죠? 이때 터치 좌표쌍은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이다 보니까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터치 패널에 여기를 선택하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좌표쌍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후 터치 좌표쌍의 정보를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이미지로 처리하게 되고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에 전달을 합니다. 해당 터치 스크린 패널은요, 전도성 물체의 접촉 여부 및 접촉한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터치가 가능하죠. 이미 알고 있었네요, 우린. 그죠? 멀티터치가 가능해서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문 내용.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미 포인트 지점들을 말씀드렸어요.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밑줄을 긋지 않은 이유는요, 괄호를 치지 않은 이유는요, 어차피 선생님은 화면을 계속 바꿀 거니까 계속 지워버리기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끄덕끄덕이 괜찮아, 됐어요, 그럼 넘어가셔도 되고요. 끄덕끄덕이 안 되면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표시해 놓고 확인하고자 할 때, 선지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지문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밑줄 그은 내용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자기 자신만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해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이해가 안 됐으니까 다 밑줄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6번부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터치 스크린 패널은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대요. 사실 이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당연히 접촉해야 되고요. 전도성 물체를, 그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은 그대로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자기정전 방식은요, 접촉점에 해당하는 행과 열의 교차점을 터치 지점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기정전 방식만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요, 센서죠. 그죠? 내 모서리에 센서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영 방식에서 자기정전 방식과 상호정전 방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행과 열의 교차점을 터치 지점으로 인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적절하죠. 표면 정전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머릿속에서 표면 정전 방식에 대한 정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밑줄 그은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표면 정전 방식. 스크린에 전도성이 없는 투명 필름을 입힌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도성이 있는 투명 필름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센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전도성이 있는 물체를 필름에 가져다 댈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전도성이 없는 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3번 선지를 만들 때요, 전도성이 있다 없다만 바꾼 거예요. 요것만 비트는 거라고요. 이렇게 선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자면, 나라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 선지를 이렇게 바꿀 것 같아, 요 생각 자체가 지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4번이요. 상호 정전 방식에서는요, 수집된 행과 열의 정보가 터치 컨트롤러에서 이미지로 처리되고 중앙 정보 처리 장치인 CPU로 간다고 했죠.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됐고요. 투영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보다 구조가 복잡해요. 더욱 정교한 좌표 인식이 가능하대요. 굉장히 쉽습니다. 표면 정전 방식이 여기 있고요. 투영 정전 방식이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단순한 거였죠. 일로 가면서 저도 복잡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한 진술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바로 17번으로 가볼 거예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억에 해당되는 게 표면 정전 방식이에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표면. 그 다음에 지문의 니은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정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상호정전 방식이네요. 그죠? 요렇게입니다.
요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자, 잘 판단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역부터 디귿은 모두 전도성 물체의 접촉에 따른 전정 용량의 변화를 측정한대요. 자, 전도성 물체의 접촉에 따른 전전 용량의 변화는요. 기역, 니은, 디귿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미 얘기했죠. 그죠? 이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터치스크린 패널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있겠지만 그중에 정전 용량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정전 용량 방식은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이거였어요.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적절하겠죠. 그죠? 자, 2번 가볼게요. 기역부터 디귿은 모두 패널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접촉 부분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래요. 아니, 그렇겠죠. 표면 정전 방식은 그 센서 역할을 하는 게 필름일 뿐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와 상호라고 하는 건 행과 열에 각각 센서가 있는 거고. 그죠? 어쨌든 간에 패널에 센서가 있어야만 접촉점을 인식하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자, 3번이요. 기역과 달리 니은은 이라고 했어요. 자, 표면 정정 방식과 자기 정정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기역과 달리 니은은 하나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감지 회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야죠. 니은은 이런 방식이다. 그러면 반대로 기역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의 접촉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식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감지 회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야 기역과 달리 니은이라는 말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기역은요, 하나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4개의 센서가 필요하죠. 왜요? 내 모서리잖아요. 모서리가 4개는 안 적었나 보다. 그죠? 선생님이. 모서리가 4개였잖아요. 그죠? 모서리가 4개니까 2개 이상의 감지 회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기역에도 적합한 설명이죠. 그럼 여기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라고 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4번 가볼게요. 니은과 달리 디귿은 센서 층이 2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 2개의 층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잡았었다고. 수치 정보가 나오거나 증가, 감소가 나오거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가 나오거나 이런 무조건 선지로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자, 디귿은 2개 층이에요. 니은은 1개 층이라고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절하고요. 디귿과 달리 니은은 접촉 부분에서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감지하는 방식이래요.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증가. 그러면 디귿과 달리 니은이니까 디귿이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증가였어요. 그 다음에 상호 정전 방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감소하는 거였죠. 그러면 디귿과 달리 니귿은 증가한다. 그럼 니은은 증가한다가 맞잖아요. 그죠? 적절하죠. 여기를 바꾸고 그대로 증가를 감소로 바꿔도 역시 적절한 진술이 되겠죠.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 뿐이니까 17번 문제 정답 3번으로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번으로 갈 건데요. 조금은 화면으로 볼 때 좀 어지러울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자, 문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18번인데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일단 얘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림 그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터치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고요. 종류를 도식화한 거예요. 그렇지, 한 종류야. 그러면 터치스크린 패널 중에 표면인지 작인지 상호인지 모른다고요, 우리.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였어요? 감지 라인과 구동 라인이 있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당연히 상호 정전 방식이네. 이렇게 알았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상호 정전 방식이야. 그죠? 요 그래프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위에 자료 1도 있고 자료 2도 있고 이것과 함께 선지를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가득, 그리고 이쪽으로 선지를 만들다 보니까요, 요렇게 됐어요. 좀 보기 어지러울 수 있겠지만 여기도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 그죠? 요거 지울게요. 자, 이거 지우고요. 요게 1번 선지, 요게 2번 선지입니다. 괜찮죠? 시험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니까. 감지 라인, 구동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파악한 것처럼 얘는 상호 정전 방식입니다. 그죠? 자, 요건 이미 알 거고, 그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제 판단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B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야? 우리는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상호정전 방식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죠? 그럼 상호정전 방식은요. 접촉하기 전에 감지 라인과 구동 라인이 연결돼서 그대로 전기가 흐르고 있다가 터치하면 뺏기는 거예요. 내가 뺏어오는 거지. 감소하는 거였잖아요. 터치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에서 크기가 B에서 크기보다 크겠대요. A가 크겠다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P는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니까 가장 큰 거죠. 이 상태가.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A가 가장 많이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A가 가장 정확하게 터치한 거겠죠. B는 살짝만 터치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요, B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겠군이라고 하면 맞죠. A가 제일 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적절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전기장의 크기로 보아서 B보다 A에서 더 정확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이미 설명했네요. 그죠? 아마도 여기가 좀 더 정확하게 접촉을 했으니까 더 많이 감소가 됐을 거라고요. 그럼 얘는 적절합니다. 그죠? 자, 동일한 형태로 3번, 4번 선지 그대로 한번 띄워볼 거예요. 자, 지우고 계속해서 판단 한번 해볼게요. C에서는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다가 내가 손을 가져다 대면 감소되는 거니까. 감소되기 이전이라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상태다. 요 판단 된다고요. 그죠? 요 괜찮고요. C와 달리 B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감소되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네요.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5번 선지 남았네요. 그죠? A하고 C에서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했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되게 쉬운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선 선지에서 다 판단한 것처럼 A에선 당연히 감소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C에선 어떤 거예요? 전혀 감소하지 않은 거죠. 손을 가져다 대지도 않은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A에서는 감소했지만 C에서는 감소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찾으면서 정답은 5번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5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이런 추론 문제를 해결할 때 지문에서 이미 정보를 정확하게 상관관계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오셨으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선지를 어떻게 판단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문과 선지를요. 그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시간만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감지 라인과 구동 라인이 나왔으니까 아, 이거 상호 정전 방식이구나. 그렇다면 감소되는 거겠구나.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정보가 있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터치하지 않은 상태, 터치를 하는 상태, 터치를 정확하게 한 상태 이렇게 이해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럼 정답 5번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18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울게요. 자, A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인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드리고 싶냐면 정답이 이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이해했으니까. 그죠? 자, 혹여나 하는 마음에 A로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자, A 보니까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지점을 터치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미 위에서 언급됐죠. 그죠?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터치 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이기에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A로 밑줄 처리된 바로 앞 문장은요.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또 나왔죠 같은 말,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멀티터치가 가능하다.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A에 해당되는 그 이유를 그대로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는 말만 찾으면 정답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도 개별적, 여기도 개별적, 여기도 개별적이라면 무엇과 무엇이 개별적인지를 찾아야겠지만 여긴 지금 교차점의 위치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으면 멀티터치가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중앙 처리 장치가 CPU가 행과 열의 정보를 분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센서의 행과 열 끝에 감지 회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 회로는 원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개별적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의 패널에서 한 개의 터치 좌표쌍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멀티터치가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런 건 아주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9번까지 해결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 지문 한 세트를 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독서를 해결하는 전략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연습이 좀 필요하시긴 할 거예요. 그죠? 상호 정보 간의 이해를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좋은 방식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번부터 22번까지 진행되는 현대시 문학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한 번만 넘겨볼게요.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의 뒷부분을 보여드리면 쭉 해서 이용학, 괜찮아요. 익숙한 작가 맞죠? 그죠? 그리움, 그죠? 아니면 아우라, 뭐, 알잖아요. 그죠?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시들, 그죠? 선생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런 시 아직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요. 그러면 익숙한 작가의 낯선 작품인데,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이라고 할게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어쨌든 요거 낯선 작품입니다. 자, 이용학 시인의 항구라고 하는 이 시는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 아닌 것뿐만 아니고요, EBS 연계교재에도 없습니다. 게다가요, 지금까지 기출된 적도 없는 시입니다. 어떻게 하죠? 괜찮죠. 외적 준거로 이미 작품의 감상 기준을 줬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 올 거예요. 다음 작품도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정록 시인의 희망의 거처. 어렵습니다. 왜요? 처음 보는 시예요. 물론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고 하는 시가 올해 수능 특강 연기 교재라고 하는 그 교재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수능 특강 교재를 미리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안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처음 보는 시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문학 지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일 첫 화면으로 넘겨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문학 작품 감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문학 작품을 누가 감상하라고 했죠? 아, 정말 미안합니다. 문학 작품 감상해야죠.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뭘 마주하고 있죠? 시험지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한 문제라도 더 정답을 잘 찾는 거죠. 사실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도 참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상보다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순서로 뭘 해야 되냐면 외적 준거를 파악해야 돼요. 외적 준거가 뭔지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과정이 역시 발문과 그리고 선지를 검토하면서 뭔가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것의 기준이 된 상태로 시를 독해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에요. 자, 이 과정들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요. 지금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보면 외적 준거 나와 있어요. 이 상태로 선생님이 이 부분 깨끗하게 지우고요. 외적 준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시에 대한 외적 준거네요. 화자는 과거 회상 속 항구의 모습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항구가 하나 나올 건데 이 항구는요, 과거 회상을 통해서 떠올리고 있는 항구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자,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래요. 이 작품에서 항구는요, 부두의 인부들과 어린 노동자인 화자가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자, 인부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화자가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달프다고요. 나와 있는 그대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죠?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죠? 한편으로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곳이 항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대요.
출발점의 의미를 갖는데요. 사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이라는 것도 적어둘까 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뺐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의미, 요게 두 번째 의미 정도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런 항구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상을 잃은 채 살아간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이 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이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것과 달리 화자는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아서 삶의 의지를 다진대요. 그러면 화자는 어떤 상태예요?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고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요.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자, 희망도 가지고 있는 화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자에게 이러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요, 모두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데 뭉뚱그려서 이만큼 모두 다 화자에게 어떤 거라고요? 그리움이라고요. 당연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거 해상이었지. 그죠? 이렇게 외적 준 겁니다. 그죠? 요거 내용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요. 20번 문제를 볼게요. 20번 문제 보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선지를 보니까요. 반어적 표현, 의문형 진술, 영탄적 어조, 점층적 시상전개, 지규적 표현. 형식을 묻는 문제네요. 서술상 특징,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5개 선지의 내용 모두 기억한 상태로 가시와 나시를 독해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고요. 불가능하다면 너무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5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한다. 꼭 찾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시독해를 제대로 하고 나면 보일 겁니다. 괜찮고요. 21번 문제는 어차피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를 분석하고 나면 일치 불일치의 문제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가시는 어쨌든 외적 준걸 줬습니다. 근데 나는 안 줬잖아요. 나는 그냥 22번 문제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땐 이것도 전략이에요. 선지 한번 볼게요. 들이민다는 헛발일지라도와 연결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지를 드러낸대요. 2번이요. 키우는 것이라는 맨발의 근성과 연결돼서 옥수수떼가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거래요. 괜찮아요. 자, 박는다는 흠집과 연결돼서 버드나무가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이고요. 세운다는 스스로와 연결돼서 버드나무가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거래요. 꺼내는 것이라고는 생이란과 연결되어서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생에 대한 깨달음을 유치하고 있는 거래요. 다 긍정적입니다. 그죠? 여기서 뭔가 하나 툭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선지들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떤 방법밖에 안 남았냐면 이 5개 선지를 바탕으로 그냥 몽땅 다 시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한 폭의 시기 때문에, 한 편의 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시를 독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를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가시부터 볼 건데요. 가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서 모호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랬을 수 있고. 하지만 모든 건 다 여기에만 기준을 두는 겁니다. 가볼게요. 태양이 어디 갔었지? 태양이 돌아왔대요. 태양이 돌아왔다고?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카렌다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됐죠. 그죠? 이해가 안 됐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가 보세요. 단 내려갔다가 확인이 되면 재점검하러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요건 해야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집집마다 카렌다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새해가 됐다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집집마다 카렌다를 한 장씩 뜯고 있어요. 검누른 소리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누른 소리가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이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항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검누른 소리예요. 검누른 소리가 어디 있어? 그렇죠. 공감각적 심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항구를요, 검누른 소리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다면 항구에다가 우리가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을 건데 검누른 소리래.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왜요? 제일 첫 번째 해석이 고달픈 삶이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항구에서 검누른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고달픈 삶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기준은 저기에 있는 거니까 외적 중거에 그죠?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됐어요. 고달팠다. 이 얘기인 거야. 그죠? 먼 해로를 이겨낸 기선이 배겠죠. 배가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는 검은 기선이 왜 또 검은 거야? 라고 하면 그렇지 맑고 깨끗하고 화려한 다채로운 색깔보다는 검은색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고달픔을 드러내기엔 조금 더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이해하기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배가 항구로 들어와야 되는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켜서 들어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고 검은 배가 뒤를 이어 입항했었고 그렇지 과거 회상이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 들어갑니다. 상륙하는 얼굴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마도 이제 배를 타고 내리는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이겠죠. 그죠? 자, 상륙하는 얼굴들은 바늘 끝으로 쑥 찔렀자 솟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메말라 있었다.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 즉 여기서 얘기했던 이 고달픔 그대로 일로 가져올 수 있겠죠. 선원들의 모습도 굉장히 고달퍼 보였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인부를 얘기하긴 했지만 인부가 이상을 다 잃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상태죠.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연결한다 그러면 생명력을 상실했다, 메마른 삶이었다 이런 거 다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얼골 힘얼건 얼굴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도 막 이렇게 왜 생기가 도는 얼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창백한 얼굴뿐인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외적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인부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와 대조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내용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3, 4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두의 인부꾼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외적 증거에서 얘기해준 인부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죠? 흙을 씹고 자라난 듯 꺼머티티했고 흙을 씹고 자랐대요. 그게 굉장히 궁핍한 현실이었고 힘겨웠다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외적 증거에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갑시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시금트레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시금트레하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여기 밑에 나진 말고도 어휘풀이를 줬을 법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시금트레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리는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금트레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달가운 표현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금트레하다를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려 보면 사실 뭐 매력이 없고 거칠고 추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는 갈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그죠?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상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 메말라 보였어.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졌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어린 노동자였고 물 위를 도롬도롬 헤어 다니던 마음, 흩어졌다도 다시 작대기처럼 꼿꼿해지던 마음. 이런 거 보이네. 그죠? 직유법. 이런 거 보여야죠. 이런 거 보여야 우리 20번 문제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흩어졌다가 다시 작대기처럼 꼿꼿해진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화자가 가진 의지적 자세 이런 거. 그죠? 외적 증거를 통해 보여준 거. 그죠? 방황하지 않는 거. 그죠? 방황하지 않는 거니까 도롬도롬 물 위를 헤어다니다가 흩어졌다가도 다시 의지를 가지고 한데 모여요. 꼿꼿한 마음으로 나는 뭘 생각하는 거야?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화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나는 화자하고 위에 나와 있는 인부꾼들하고는 이렇게 이미 외적 증거에서 알려줬으니까 정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죠? 나를 믿고자 했었다. 나 스스로를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썼다. 이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이거 역시 의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 부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나진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과거 회상이었잖아요. 외적 증거에서 알려준 대로. 과거 회상이었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그리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립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드러나고 시를 끝맺는 거라고요. 이 내용 자체입니다. 그죠? 처음 보는 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외적 중거에 최대한 기대 서실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시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시는 외적 중거조차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자, 이미 판서해 놓은 부분을 지웠고요. 그리고 나시에 관련된 외적 중거가 없으니까 요거까지도 지웁니다. 그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 거칠게 가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분석해 보겠다 하면 시간만 정처 없이 흘러가고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요, 이거 지금 이 나시를 우리가 독해한 뒤에 20번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으로 선생님도 지금 5개 다 기억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뭐 1번이 반어였고 5번이 직유였고 이런 거. 그죠? 그것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로 나왔던 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OX. 요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자세하게 갈 이유도 없는 거라고요. 그죠? 그냥 아주 거칠게 시 해석에 최대한 밑바탕을 두고만 가볼게요.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데요. 그런가 보죠. 선생님, 저는 옥수수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죠. 그죠? 어쨌든 옥수수 때가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고요. 옥수수의 뿌리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대요. 그러면 이거네. 실패하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뿌리를 내리려고 애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마디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맨발의 근성이 뭐겠어요? 이거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헛발일지라도 내딛는 뿌리겠죠. 이렇게만 연결하면 된다고요. 유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목을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다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 단어가 어휘풀이로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부젓가락이 뭐야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불젓가락. 리을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부젓가락이 된 거고요. 화로 같은 데에 재를 움직이거나 불씨를 이렇게 다시 돋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젓가락. 그걸 부젓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젓가락은 나무로 만들면 안 되겠죠.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곧게, 강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신다면 그런 뿌리예요. 그런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 내용 확인한 데까지 지금 다 전체가 뭐예요? 어떤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어갈지라도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럼 마저 보겠습니다. 이제. 자,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는 또한 아까 우리가 22번 문제의 선지들을 보면서 이런 선지들을 봤어요. 그죠? 옥수수밭 두둑에 옥수수와 버드나무는 뭐 함께 연결되어 뭐 이런 거 있었다고. 그죠? 그럼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는 또한이니까 연결된 거야. 옥수수하고 버드나무하고 같아 이 얘기죠.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거죠. 그죠? 자,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강인한 치유예요, 그죠? 생이란 갑자기 이게 뭐야? 그럼 너무 쉽잖아요. 위에서부터 옥수수 때 얘기하다가 버드나무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온 거예요? 일로 온 거예요. 그럼 위에서 나머지를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지. 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인트는 여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죠?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이랬던 것처럼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버팀목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개들이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야. 이 깨달음을 얻은 것 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고, 그죠? 이 상태로 이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지우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제는 20번이에요. 그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반어적 표현이 뭔지 알 거예요. 그죠? 속뜻과 겉으로 표현된 것이 반대를 이룰 때 우리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 한 번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시에 반어적 표현이 있었나? 이거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없기 때문에 뭐 가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왜 없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가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나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있을까요? 나시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사실 이게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표현과 그 속뜻이 반대인 걸 찾아야 돼요. 나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상처의 주춧돌로 기둥을 세운다는 게 만약에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가 생겼는데 기둥을 세운다고 표현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거라면 반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설은 맞을 거야. 하지만 반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가도 되죠. 여기 안 가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시에서 선생님 이걸 반어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되게 쉽죠. 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둘 다 포함되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딱 정리하자면 이렇게. 자, 2번이에요. 의문형 진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 말은요. 시에서 반복적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국어 문제에서 반복적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애매할 수 있을 테니까 딱 정리해 드릴게요. 2번 이상만 나오면 돼요. 2번 이상만 나오면 반복이고요. 2번 이상만 나오면 여러 번이에요. 국어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복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의문형 진술이 2번은 나와야 돼요. 그죠? 가시 보겠습니다. 없는데요. 그죠? 나시도 한번 볼까요?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로 넘어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탄적 어조가 어디 있을까요? 가시를 보면 맨 마지막에요. 부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낮이니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리움의 표현으로 영탄적 어조를 썼다. 그죠? 그런데 나시를 봅시다. 영탄적 어조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점층적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대요. 점층법이 사용된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그죠? 자, 지규적 표현으로라고 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적어드렸거든요. 가시에서의 지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와 있냐면 저기 내려가다 보면 처럼이 사용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보시면 그 힘얼건 얼굴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흙을 씹고 자라난 듯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거기다가 이제 화자를 표현할 때 흩어졌다가도 다시 작대기처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규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시로 가볼게요. 나시에도 지규법이 어디 나와 있었는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도 역시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가지고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 부젓가락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지규법이죠. 그러면 지규적 표현이 사용됐어요. 대상의 외양에 드러나는 특성. 선생님이 가와 나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적어드리는 이유 아시겠어요? 두 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면 정답은 5번 나옵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1번 문제는요, 외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였고요. 이 외적 증거는 이미 선생님과 함께 독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시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하나만 또 드려볼게요. 자, 외적 증거를 먼저 읽어서 그걸 가지고 작품 감상의 기준으로 삼아달라. 얘가 감상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말 잘 듣고 시를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존재하는 걸 보게 됐냐면요. 여기서 이미 얘를 읽었잖아요. 독해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러왔어요. 얘를 독해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봤으니까. 그리고 바로 선지로 갑니다. 그랬다가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1차 독해의 관점은요, 기준을 잡기 위해 시가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였다면 2차 독해의 필요성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이 보기 내용과 선지와의 일치 여부예요. 그러니까 2차 독해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시간에 쫓긴다면 최대한 빠르게 읽어버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독해를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화자는 과거의 상 속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찾았고요. 이 작품에서 항구는 부두의 인부들과 어린 노동자인 화자가 모두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 바로 항구예요. 이렇게 연결됐었던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뭐가? 항구가. 이렇게. 그죠? 이런 항구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상을 잃은 채 살아가요. 그런 것과 달리 화자는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아서 삶의 의지를 다지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 자세를 갖고 있고요. 희망적 미래를 꿈꿉니다. 그죠? 그리고 화자에게 이러한 과거 자신의 모든 이런 모습들은 다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까지 알려준 거였어요. 이렇게 파악했었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치 불일치의 여부를 따지는 거라고요.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1번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검은 기선이 입항하고 힘얼건 얼굴이 상륙하는 것은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그렇겠죠.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인부꾼들은요. 이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고달픈 생활 현장으로서의 항구를 보여주는 거래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며 자신을 믿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은 시금틀레한 눈초리와 대비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희망적 태도를 나타낸대요. 괜찮죠? 마음이 흩어졌다가도 작대기처럼 꼿꼿해졌다라고 하는 건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다가도 바다로 가로막힌 공간에서 좌절하곤 했던 화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좌절할 뻔해서 방황하려고 했다가도 작대기처럼 꼿꼿하게 의지를 다지고 미래의 밝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화자의 모습이죠.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이 항구로 돌아간다는 건 화자가 그날 나진에서 자신이 가졌던 마음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을 표현한 거래요. 문제 없죠. 그리움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정답 4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로 갈 겁니다. 자, 22번 문제는요.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어요. 나시는 외적 증거도 없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시의 힌트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이렇게 5개의 선지가 전부입니다. 이 중에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민 씨 해석은 했으니까 본인이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 판단을 잘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들이민다는 헛발일지라도 랑 연결이 된대요. 그러면 시를 한번 살짝 봐보고 오는 것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들이민다 위에 헛발일지라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발일지라도 들이민다 이거예요. 연결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겠다는 의지래요. 그렇지. 헛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될 거고 들이민다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시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겠죠. 얘는 문제가 없겠죠. 그죠? 괜찮습니다. 키우는 것이다는 맨발의 근성과 연결된대요. 한번 살짝 또 보고 오자고요. 그죠?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1번은 괜찮았는데.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마디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요거였어요. 연결되어서 옥수수대가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성장하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옥수수대가 맨발의 근성하고 교감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1번 선지와 2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아까 우리가 시를 유기적으로 독해한 데 있는 거예요. 1년부터 2년, 3년으로 내려가면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옥수수대는 헛발일지라도 들이민다. 이게 1년이었고 2년 내려왔을 때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그게 뭐예요? 옥수수대의 뿌린 거죠. 겹뿌리처럼 마디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누가요? 옥수수대가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교감을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아,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맨발의 근성은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죠.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는 의지를 가진다라는 의미로 연결된 거예요. 누구의 의지요? 옥수수대의 의지요. 다른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의 교감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박는다 흠집이에요. 그럼 시를 슬쩍 보고 오자고요. 제 흠집에 박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연결되어서 버드나무가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 자, 우리는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고 참아내고 강인한 모습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인내래요. 괜찮죠. 일맥상통하는 구절이니까 이거 괜찮아.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세운다는 스스로랑 연결된대요. 또 슬쩍 보고 오자고요. 자,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이거예요.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는 연결돼서 버드나무가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치유. 맞았네. 우리 제대로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거 괜찮아요. 그죠? 이제 5번입니다. 자, 꺼내는 것이라고는 생이란과 연결된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시작 보자고요. 자,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옥수수대가 그런 것처럼 버드나무가 그런 것처럼 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죠. 생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거야. 이거예요. 생이란 꺼내는 것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이 자연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옥수수대하고 버드나무일 거예요. 생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럼 이거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답은 2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22번 문제까지 해결한 게 이게 현대시 세트였습니다. 그죠? 선생님 중요한 얘기 하나만 다시 한번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하고 지금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지문 세트들은요. 2부의 내용이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겁니다. 시험에서 낯선 작품을 만나면 그냥 당황해요. 당황하기 정말 좋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선생님도 당황했죠 오늘. 야, 큰일 났네 이거. 학생들 어려웠겠는데 낯선 작품이 나와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건지. 처음 보는 작품이든 아니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작품이든 무조건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외정주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발문과 선지를 검토하면서 기준점을 제대로 잡고요. 그 기준점에만 의거해서 시를, 소설을, 문학들을 다 그런 작품들을 독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만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오답을 고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1부, 2부 열심히 잘 진행했을 거라고 굳게 믿을 거고요. 이제 3부와 4부에서 윤선영 선생님과 함께 문학과 독서, 지문 남은 것들을 모두 해결하는 시간을 더 알차게 가져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른 강좌에서 또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요.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언제나 당신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준비를 돕겠습니다. 화이팅!